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뭉치를 들여다볼 기업은 바로 로블록스, 티커 심볼 RBLX입니다. 10대들의 놀이터, 메타버스의 선두주자, 말이 참 많은데요. 그만큼 주가도 정말 아찔한 롤러코스터를 탔더라고요. 오늘은 이 로블록스라는 복잡한 세계의 설계도를 한번 같이 펼쳐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로블록스를 분석하는 게 이게 정말 흥미로운 작업이에요. 왜냐면 한편에서는 창작자들이 수억 달러를 벌어가는 꿈의 공장이 세워지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정작 그 공장을 지은 회사 자체는 계속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아, 이 엄청난 성장하고 또 풀리지 않는 이 수익성 문제, 이 둘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바로 로블록스 주가의 모든 변동성을 설명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저희는 이 줄의 양쪽 끝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시작부터 핵심을 찌르시네요. 돈을 버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회사는 돈을 못 번다. 이거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그럼 도대체 이 회사는 어떻게 돈을 버는 구조인지 그 비즈니스 모델부터 좀 쉽게 풀어주시죠. 가장 큰 오해가 로블록스를 게임 회사로 보는 거예요. 로블록스는 게임을 단 하나도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직접 만들지 않는군요. 네, 대신에 누구나 게임을 만들고 운영하고 또 돈을 벌 수 있는 도구, 서버, 시장까지 그냥 통째로 제공하는 거죠. 이걸 자료에서는 UGC, 그러니까 사용자 제작 컨텐츠 플랫폼이라고 부르고요. 게임 엔진인 스튜디오, 서버 인프라인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접속하는 클라이언트까지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닌텐도처럼 슈퍼마리오 같은 완성품을 딱 파는 게 아니라 레고 블록 공장이랑 또 전 세계 아이들이 모여서 놀 수 있는 거대한 놀이터를 동시에 운영하는 셈이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놀이터에서 쓰는 전용 화폐가 바로 로벅스죠. 사용자들이 현금으로 로벅스를 사서 아바타를 꾸미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게임 속 아이템을 사고요. 그럼 그 게임을 만든 창작자는 로벅스를 벌게 되고 이게 일정 금액 이상 쌓이면 개발자 환전, 대부엑스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실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사용자의 지갑에서 나온 돈이 창작자에게 흘러들어가는 거대한 가상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거네요. 이게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생태계가 얼마나 뜨거운지 보여주는 숫자가 있습니다. 2025년 3분기에만 창작자들에게 지급된 돈이 4억 2,790만 달러. 4억 달러요? 우리 돈으로 5천억 원이 넘어요. 1년 전보다 85%나 늘어난 겁니다. 와, 한 분기에 5천억 원이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네요. 이건 더 이상 몇몇 학생들이 용돈 버는 수준이 아닌 거죠. 로블록스 안에서 하나의 거대한 경제, 전문 직업이 탄생했다는 신호탄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게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했다면 아무나 쉽게 따라하지 못하겠는데요? 자료에서 말하는 로블록스만의 경제적 해자,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넘볼 수 없는 그 성벽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가장 강력한 건 역시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1억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들어오니까 창작자 입장에서는 다른 어디보다 로블록스의 게임을 출시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좋은 게임이 많아지면 사용자는 또 더 몰리고요. 선순환 구조네요. 그렇죠. 그리고 한 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가기도 힘듭니다. 몇 년 동안 꾸민 내 아바타, 게임 속에서 사귄 친구들, 모아놓은 아이템들, 이걸 다 버리고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기가 쉽지 않은 전환 비용이라는 게 발생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물론 강력하지만 영원하진 않잖아요. 한때 우리 모두가 썼던 싸이월드가 그랬고 페이스북도 요즘 젊은 층은 잘 안 쓴다고 하고요. 로블록스의 주 사용자인 10대들이 갑자기 다른 힙한 플랫폼으로 확 옮겨가 버리면 이 해자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해자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로블록스는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외부 클라우드를 쓰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구축한 독점 클라우드 인프라랑 3D 엔진을 운영해요. 자체적으로요? 네.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다른 게임사들이 디즈니랜드에 입점한 가게 같은 거라면 로블록스는 아예 디즈니랜드라는 도시 자체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과 같아요. 전기, 수도, 도로, 심지어 통화까지 전부 자기들 걸 쓰는 거죠. 와, 그건 스케일이 다르네요. 자료를 보다가 정말 놀랐던 게 동시 접속자 수가 4,500만 명을 기록했다는 부분이었어요. 4,500만 명이요? 네, 4,500만 명. 웬만한 나라 인구 아닌가요? 이게 그 자체 인프라 덕분에 가능한 거군요? 맞습니다.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의 최고 동시 접속자 기록이 1,500만 명이었으니까 기술적으로 얼마나 압도적인지 알 수 있죠. 이러니 외부에서 경쟁하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한 그 성숙한 가상경제, 2025년 한 해에만 창작자들에게 10억 달러 이상을 지급하면서 전문 개발 스튜디오들까지 끌어들이는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단단한 사중해자를 구축하고 있는 거죠. 잠깐만요. 듣다 보니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포트나이트도 요즘 언리얼 에디터 포 포트나이트라고 해서 창작자 맵을 엄청 밀어주잖아요. 사실상 로블록스랑 똑같은 전략 같은데 이미 포트나이트에 익숙한 유저들이 굳이 로블록스로 넘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뭐가 그렇게 다른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포트나이트는 배틀로얄이라는 초강력 자체 IP로 성공한 뒤에 창작자 생태계를 붙이는 방식이고요. 반면 로블록스는 태생부터 100% 사용자가 만든 컨텐츠로 시작했어요. 출발점 자체가 다른 거죠. 아, 시작부터 다르군요. 네. 마인크래프트와 비교하면 로블록스가 훨씬 체계적이고 수익성 높은 보상 시스템을 제공해서 전문 개발자들을 유인하고 있고요. 메타의 호라이즌 월드는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로블록스가 10년 넘게 쌓아온 사용자들의 그 사회적 유대감과 문화를 하루아침에 따라잡긴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사중해자를 가지고 있다면 주가는 당연히 우상향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2025년에 150달러를 넘었던 주가가 현재 73달러 선이니까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이렇게 탄탄해 보이는 기업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바로 그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주가 하락의 첫 번째 신호탄은 2025년 12월 참여도 성장률이 둔화됐다는 소식이었어요. 10월, 11월에는 거의 100%씩 성장하다가 갑자기 74%로 꺾이니까 투자자들이 예전 같지 않네 하고 놀란 거죠. 불같이 타오르던 성장에 갑자기 찬물이 끼얹어진 느낌이었겠네요. 그렇죠.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게 회사가 직접 발표한 2026년 전망이었습니다. 2025년에는 50% 넘게 성장했는데 2026년에는 예약 성장률이 12%에 그칠 거라고 하니 시장은 충격에 빠졌죠. 고성장주라는 매력이 사라진 겁니다. 아, 설상가상으로 창업자인 데이비드 바수추키 CEO가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웰스파고나 JP모건 같은 월가의 큰손들이 줄줄이 목표 주가를 낮추면서 하락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회사의 미래를 가장 잘하는 CEO마저 주식을 파는데 우리라고 버틸 이유가 있냐? 이런 심리가 작용했겠군요. 하지만 반대로 주가를 150달러까지 밀어올렸던 그 엄청난 힘은 어디서 나왔던 건가요? 그건 바로 2025년 3분기의 경이로운 실적 덕분이었습니다. 예약액하고 일일 활성 사용자 DAU가 동시에 전년 대비 70%나 폭증했어요. 70%나요? 네. 특히 시장을 흥분시켰던 건 13세 이상 사용자층이 무려 89%나 늘었다는 점입니다. 그로어 가든 같은 바이럴 컨텐츠가 터지면서 로블록스는 애들 게임이라는 편견을 깨고 전 연령층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보여준 거죠. 이 기대감이 주가를 하늘로 쏘아 올렸던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성장력 둔화라는 현실과 전 연령층으로의 확장이라는 기대감이 계속 싸우고 있는 형국이네요. 지금 월가 전문가들은 이 싸움에서 어느 쪽 손을 들어주고 있나요? 정말 팽팽합니다. 자료를 종합하면 전체적인 의견은 완만한 매수에 가깝고요. 평균 목표 주가는 현재보다 훨씬 높은 130달러 근처에서 형성되어 있어요.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나뉩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강세론자들은 목표 주가를 180달러까지 부르면서 독점적인 시장 지위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TD 카오엔 같은 약세론자들은 성장 둔화는 이제 시작이고 수익성 확보도 요원하다면서 목표 주가를 70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쟁터죠. 그런 전쟁터 속에서도 똑심 있게 지금이 살 때라고 외치면서 돈을 넣는 투자자도 있겠죠? 자료에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가 계속 언급되던데요. 네, 캐시우드는 로블록스의 대표적인 신봉자입니다. 아크인베스트는 로블록스를 단순한 게임 회사가 아니라 AI, 디지털 자산, 차세대 소셜 네트워크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파괴적 혁신 기업으로 보고 있어요. 재미있는 건 주가가 한창 오르던 2025년에는 차액 실현을 위해 일부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주가가 폭락한 2026년 1월에 다시 1,370만 달러어치를 사들였어요. 아, 남들이 공포에 팔 때 오히려 기회로 본 거군요. 바로 그렇죠. 현재 아크 이노베이션 ETF에서 네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할 만큼 강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들과 반대로 가는군요. 그런 믿음의 근거는 결국 회사가 걸어온 길에 있을 텐데요. 지금의 로블록스를 만든 결정적인 순간들은 언제였나요?
몇 번의 중요한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2018년에 외부 클라우드를 버리고 자체 인프라로 전환한 결정이 지금의 기술적 해자를 만든 신의 한 수였죠. 2021년에는 뉴욕 증시에 직접 상장하면서 혁신을 위한 실탄을 두둑이 챙겼고요. 물론 실패도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텐센트와 손잡고 야심차게 도전했던 중국 시장에서 결국 규제 장벽을 넘지 못하고 2022년에 철수한 건 글로벌 확장의 어려움과 규제 리스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준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그리고 있겠군요. 자, 그럼 로블록스가 꿈꾸는 다음 챕터는 어떤 모습인가요? CEO의 비전은 아주 명확하고 야심찹니다. 첫째, 현재 약 3% 수준인 전 세계 게임 시장 점유율을 장기적으로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고요. 둘째, 창작자 경제를 더 키우기 위해 개발자 환전 비율을 높여서 더 많은 수익이 창작자에게 돌아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실력 있는 개발자들을 꽉 붙잡아 두겠다는 거죠. 결국 컨텐츠가 왕이니까요. 기술적으로는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큐브 3D라고 은색 손잡이가 달린 갈색 가죽 가방?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면 AI가 3D 모델을 뚝딱 만들어주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로 명령해서 코딩을 할 수 있게 돕는 로블록스 어시스턴트도 도입하고요. 창작의 문턱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13세 이상 사용자를 늘리는 에이징업 전략과 광고, 그리고 쇼피파이와 손잡고 시작하는 이커머스 같은 새로운 수익 모델을 붙여서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와, 계획만 들으면 정말 미래가 온 것 같은데 분명히 발목을 잡을 만한 위험 요인도 있겠죠. 자료에서 가장 심각하게 경고하는 리스크는 뭔가요? 단연코 규제와 법적 위험입니다. 아동보호라는 문제가 회사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에요. 현재 여러 주 검찰로부터 아동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상태고 힌덴버그 리서치의 공매도 보고서도 바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부모들이 저긴 위험한 곳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기술적으로 아무리 대단해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상 누각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연령 인증 기능 같은 안전장치를 도입하고는 있지만 이런 조치들이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축시켜서 참여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포트나이트가 창작자에게 더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경쟁을 걸어오고 있다는 점, 앞서 말한 성정 둔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 그리고 안전과 인프라, 개발자 보상에 계속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어서 언제 흑자로 전환될지 모른다는 수익성 문제도 여전히 큰 리스크로 남아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때 로블록스의 미래에 대한 최종 그림을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로블록스의 강점은 명확합니다.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자체 인프라와 AI 기술력, 1억 5천만 명이 만든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 그리고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전년 대비 110%라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죠. 하지만 그림자도 짙습니다. 계속되는 회계상 적자, 성장 둔화 우려,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규제 리스크와 점점 치열해지는 창작자 유치 경쟁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에 대해서도 주가 매출 비율은 비싸지만 미래 현금 흐름을 따져보면 적정하다는 평가가 공존할 만큼 의견이 엇갈리고요. 오늘은 로블록스라는 거대한 세계의 엔진룸부터 화려한 외관, 그리고 숨겨진 위험까지 속속들이 살펴봤습니다. 결국 핵심 질문은 이것으로 돌아옵니다. 로블록스는 이 치열한 규제와 경쟁 환경을 헤쳐나가면서 현재의 막대한 투자를 끝내고 수익을 내는 성숙한 플랫폼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할 수 있을까? 앞으로의 주가는 이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을 따라 움직이게 될 겁니다. 오늘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볼 만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면 로블록스는 쇼피파이와의 이커머스 협력, 또 넷플릭스나 장난감 회사 마텔 같은 IP 파트너십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거든요. 디지털과 현실의 경계가 흐려지는 지금 1억 5천만 명이 매일 접속하는 이 플랫폼이 단순히 게임을 넘어 쇼핑, 광고, 심지어 교육의 방식을 어떻게 재정의하게 될까요? 내 아바타에게 멋진 디지털 옷을 입혀본 후 그 경험 안에서 바로 그 실제 옷을 구매하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을 남겨드리며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